자, 그리고 천관우 말고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죠. 최태영 박사.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태영 박사의 생몰년을 보면 다들 깜짝 놀라죠. 언제? 1900년에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어? 2005년. 105년을 사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메이지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법학자로 최초의, 그러니까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우리나라 법학자로 서울대, 부산대 이런 대학에서 대표적인 교수, 법학과 교수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시에도 역사를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분이고요. 이분은 나중에 서울대 법대를 명예퇴직하시고 나서 역사 연구를 해서 70대 때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셔서 100세 때도 책을 내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전 후 군국주의에서 자유로워진 일본 학계에서는 많은 도래인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면서 농경, 산업, 종교, 학문, 예술, 국가 구성, 사회 발전에 모든 곳에 다 우리 한국인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여는 예매계 조선족이면서 중국 지배권에 들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지금의 중국 땅이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던 그런 족이고 국가다. 그래서 이 부여가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면서 고구려에 합쳐져서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에서 또 백제의 시원이 되었고, 일부는 가야를 거쳐서 외국으로 가서 일본국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최태영 박사는 아주 팩트에 근거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병도와 같이 서울대에서 같이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이병도와 함께 또 글을, 고대사에 관한 책을 쓸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일본에 보면 천신강림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즈모는 아까 이즈모 신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스사노를 섬기고, 츠쿠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니니기노를 섬기는데, 츠쿠시에 가면 이제 니니기노가 나오는데요. 그 니니기노가 내려왔던 그 산봉우리가 바로 구시후루 다케라고 하는 곳이다. 근데 이 구시후루 다케의 한자를 보면 구지가 되겠습니다. 구지. 그래서 우리나라 김해에 보면, 김해에 처음에 그 시조들이 구지봉에 내려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 구지봉이 있는데요. 이 구지봉과 이름이 똑같은 구지, 여기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루는 촌입니다. 그래서 구시후루 하면은 바로 구지봉에 있는 마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구시후루는 나중에 소홀이라는 어원과 또 일치하는데, 이 소홀이는 소불이라든지 서라벌, 서울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어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라는 책에 보면 1장은 인간단군, 2장은 단군조선연구, 3장은 고대 한국과 일본, 4장 일본국의 발상지인 한국, 그리고 5장 일본 속 한국 불교, 이렇게 해서 한국 고대사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일본 신진학자, 1948년대 이후, 45년 이후 말고도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라는 책에 보면요, 일본 신진학자 가시마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국 고사에 단군세기와 태백일사가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36대 단군 메륵대에 배패명이 왜 열도를 평장했다는 부분은 특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도 단군색이나 태백일사 이러한 책들을 참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조상 니니기가 구시후루 산봉우리에서 이 땅은 한국을 향해 있어서 길한 땅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한국을 아주 좋아라 했다는 거죠. 이것은 한국이 일본 사람들의 고향임을 말한다라고 1980년 역사와 현대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카모토 마사토시는
가락국과 임나국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에서 가야와 관련된 일본인 성씨라든지 지명이라든지 명사, 관련된 명사를 몇 개나 찾았어? 400개나 찾아가지고요. 이 400개가 곳곳에 어디 있는지를 직접 찾아다닌 그런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라는 사람은 신라인 김다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40대의 천무, 덴무왕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다니카와라는 사람은 1대 진무에서 14대 중해왕까지는 다 가공의 인물이다. 15대 오진왕 때 와서야 실존한 최초의 왕이고 이 오진왕은 한국 태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히라타라고 하는 사람은 백제 학자들을 일본이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일본 왕 주변에 이런 백제 지식인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천황과도 도일계의 씨족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야마오라는 사람은 도레이는 일본 왕권 봉사자 정도가 아닌 고대 국가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또 하니하라라는 사람은 1000년간 도레인 100만 명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량 집단적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라계 또 부여계 백제계 이런 사람들의 도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바류 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이 아직 미개했던 야요이 후기에 한인들에 의해서 쌀농사 문화가 전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바로 한국인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다 소키치, 여러분 쓰다 소키치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 하면 바로 식민사학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쓰다 소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병도도 이 쓰다 소키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쓰다 소키치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일본 서기라는 책은 일본 황실의 통치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야마토의 관인, 그 정부 관료에 의해서 조작이 된 책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서기를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쓰다 소키치가. 그래서 쓰다 소키치는 일왕 그 일본 정부에 의해서 반동 분자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물론 이제 쓰다 소키치는 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더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좀 미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일본의 조상은 한국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일본 서기라든지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할 때 이 코벨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의 첫 사서가 바로 구다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백제기, 구다라가 바로 백자잖아요. 그래서 구다라기, 백제기라는 책이 있었다.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불에 태워져서 없어졌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쇼토쿠 태자와 그 장인인 소가 우마코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때 백제에서 망명했던 학자들이 일본의 서기를 일본 사람들이 8세기에 그러니까 720년이죠. 그때 일본의 이런 그 역사를 고대사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본 서기라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고 백제에서 망명 온 그 학자들로부터 이 책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는 신라로부터 망했잖아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신라의 원한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일왕에 이제 일본으로 와서 이제 백제와 본국과 단절이 되면서 어차피 일본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일왕에 충성해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일본 서기인데 이 일본 서기는 그 당시에 일본에 구전되던 그래서 구비관이라고 부릅니다. 구전되던 가다리베라고 해서 그 말로 전해지는 그 노래의 역사를 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냐? 백제사, 그리고 가야사, 신라사 이러한 것들을 번복을 해서 1000년의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300년 이후의 역사는 조금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이전의 역사, 그 앞에 300년과 660년 해서 도합 1000년의 역사는 없었는데 이 1000년 역사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왕은 나이가 100살이 넘기도 하고 뭐 서로 아들인데 아들이 연도가 더 앞에 가기도 하고 이런
엉터리 역사책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년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짜깁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격하하냐? 아말감으로 떼온다 그러잖아요. 아말감 역사다. 그러면서 왜국을 정벌했던 부여 기마족 왕자인 15대 오진왕의 그러한 행적을 가상의 진무왕 기원전 660년으로 덮씌워서 건국자로 둔갑을 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려진 금동 방가 사유상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두 개가 동시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 호류사에 있는 목조 반가 사유상이잖아요. 이거는 기록에 의하면 신라에서 만들어져서 전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많이 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코벨 박사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서로 문화가 교류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교류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때는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미개한 야만의 일본에 그대로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카소네 총리는 1983년에 뭐라고 얘기했냐? 6, 7세기에 한국이 일본에 가져다 준 기술과 문화에 일본이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에 아키히토 일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자신도 간무왕이 누구냐면 제50대 일왕이 되겠습니다. 781에서 806년에 재위하면서 해이안 시대를 열었던 그 왕인데요. 나 자신도 간무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도 많은 일본인들은 이러한 것을 인정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아베 총리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아베 총리가 들어서고 일본이 군국주의의 그런 발톱을 다시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경화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과거에 묻혀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벨 박사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영국은 유럽 대륙으로부터의 수혜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영국은 그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우리에게 대륙에서 우리 섬나라로 많은 그 유물을 전해준 걸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영국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수혜를 전적으로 부인한다. 한국을 일본보다 열등한 2등 국민으로 낮춰보려는 의도가 있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를 미화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제 일제 강제 병합이 한국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으며 또 한국인들이 원해서 된 일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역사를 재구성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1980년대에 했습니다. 누가? 미국의 존 코벨 박사가. 그런데 지금은 이 일본 사람이 배은망덕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예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인이 그것도 서울대 교수들이 뉴라이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다는 둥,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안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라는 말이 바로 제 지금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본이 이 모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그런 이후에야 한국과 일본은 사이좋은 국가로 협력하고 국제관계 업무를 일궈갈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뭐 대통령이 혼자 일본 총리를 만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미 배상금을 받았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이 이러한 역사들을 인정을 할 때 진정 인정을 할 때 그런 이후에야 서로 협력을 하고 사이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제가 되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도 한일 관계가 끊임없이 나쁘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왜곡된 역사 교과서는 1930년대 일본을 휩쓸었던 거룩한 천황이 통치하는 유일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가미가제 특공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개념과 유사한 나달로 무장된 전사를 키워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과서에 몇 줄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전쟁으로 치달을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지금 2022년 지금 이 10월에 우리는 뉴스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이 독도에 와가지고 뭐 군사훈련을 한다는 둥,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역사 교과서에서부터, 역사를 바로잡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벨 박사도 영국은 이런 수해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일본은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뭡니까? 사과를 합니다. 2차 대전 때 그 나치의 만행들을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뭐예요? 지금도 그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법들이 유럽에 있고 처벌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사과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본 사과는 둘째치고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친일을 했던 사람, 매국을 했던 사람, 그렇게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은커녕 오히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교육계라든지 정치계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도 나치를 찬양을 하면 그걸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찬양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일베라든지 엉터리 주장을 하는 어이없는 이 배은망덕 정도가 아니라 엉터리 주장을 할 뿐더러,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고도 뻔뻔스럽게 대표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벌하는 것이 있지 않는다면 이런 교과서 왜곡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전쟁을 언제든지 노리는 그런 일본의 속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은 지금까지도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존 코벨 박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1980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이 때에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